너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할 거면 제 인생 그냥 놔두세요. 저는 숨막히듯 소리쳤습니다. 이 짧은 5초의 폭발이 저와 아버지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차라리 무너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30살 청년 이준입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2년 전까진 저도 제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스펙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2년간의 구직 활동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백 번 서류 탈락, 수십 번 면접 탈락. 저는 결국 모든 구직 활동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방에 가뒀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70만 명에 육박하는 니트족 중 한 명입니다. 니트족은 일도 공부도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취업을 단념하고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멈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다. 눈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 저희 아버지가 딱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투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쉰다는 것은 곧 인생의 패배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날카로운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버지에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노력을 부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간 치밀하게 취준생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구직 사이트를 켜는 척합니다. 아버지 몰래 낡은 정장 상의를 꺼내 입습니다. 도서관 갑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유일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텅 빈 공원에 앉아 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여자친구에게마저 솔직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났습니다. 저는 결국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용납 못할 그 일. 저는 밤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젊은 시절 벼랑 끝에 서봤습니다. 아버지는 40대 초반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사에게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IMF 직후였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무서운 단어가 사회를 휩쓸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아직 저희 남매는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해고 통지서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집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곧 가족의 생존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취업 전선으로 나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매번 탈락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40대 중반 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젊은이들 틈 속에서 몸으로 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공사판 일용직, 야간 대리운전. 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매일 늦게 오세요? 어린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쁘단다. 우리 아들 다 클 때까지 아빠가 열심히 일할게. 우리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하렴.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제 눈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경험 때문에 평생 일을 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공포가 아버지의 시대에서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결국 아들을 향한 무서운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공포와 아들이 겪는 절망은 세월만 달랐을 뿐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제 노동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면접 때 입으려던 정장 상의는 작업복 아래에서 땀에 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았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박스 더미에 깔릴 뻔했습니다. 야, 이준, 정신 차려. 동료가 저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손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뼈가 울리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동료는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다 죽어. 집에는 네가 쉬는 줄 안다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고통의 민낯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퉁퉁 부은 손목에 몰래 파스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제 손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와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유니폼을 입은 저를 봤습니다. 저의 뒷모습은 지쳐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이름이 적힌 유니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놀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쉬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을까?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40대의 절망이 아들의 30대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요구했던 노력이 아들에게는 숨겨야 하는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아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물류센터 유니폼에 달려있던 작은 명찰 하나를 꺼내 식탁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제 이름 이준이 희미하게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저 노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너 쉬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아무리 눈을 낮춰도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제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쉬는 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쉬면 굶는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서 내 간절한 노력이 내 눈에는 왜 안 보였을까?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눈물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그친 뒤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도 40대 초반에 직장을 잃었단다. 너희들에게 말 못하고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몸으로 때웠다. 그땐 아빠에게도 나태가 가장 큰 적이었어. 하지만 준아, 너는 아빠와 달라. 아빠는 굶을까봐 무서워서 뭐든 잡았지. 너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잠깐 멈춘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힘이 더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 인연을 보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방향을 다시 잡아라. 이번에는 아빠가 너의 길을 존중하고 응원할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꼰대가 아닌 인생의 선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년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요즘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NGO 단체의 작은 임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응원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저의 방 창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비췄습니다. 세상은 나를 니트족이라 불렀고 아버지는 나를 게으르다고 오해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아버지의 이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시대를 존중합니다. 아버지의 고통과 저의 절망이 만나 비로소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